그러면 요 학습 자료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학습 자료 이어서 보면 3번입니다. 3번. 3번은 별표 하나만 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하는 그 공부 방법 오리엔테이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할 겁니다. 그 난이도 중과 하를 집중 공략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난이도 중과 하를 집중 공략하자. 자, 집 하나 보실까요? 그 모든 자격 시험은 난이도 상중하가 있을 거예요. 상중하가 없는 자격 시험은 없습니다. 자격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시험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들에는 전부 다 난이도 상중하가 있게 마련이고요. 당연히 공인중개사 시험도 난이도 상중하가 있습니다. 출제 지침에는 보통 상위 한 30% 정도, 중위 한 40% 정도, 하가 한 30% 정도 출제가 됩니다. 문항 수로 얘기를 드리면 40문제니까 요 12문항, 요거 16문항, 또 요거 12문항 이렇게 해서 40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시험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이제 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수학 강사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 수학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목차가 처음에 집합부터 시작하죠, 그죠? 집합, 명제, 뭐 방정식, 뭐 연립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렇게 가다가 함수도 있고, 그 저 뒤에 가시면 뭐 저기 미분, 적분, 뭐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삼각함수 이런 것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수학을 강의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우리 미분적분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거, 뭐, 강의를 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그죠?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안 하긴 뭘 안 해요.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될까요? 그걸 왜 강의를 할까요? 그 왜 강의를 할 거냐면요. 걔네들은요, 점수 배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한 문제를 하더라도요, 점수 배점이 다르다는 거, 5점씩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 집합이나 명제는 뭐, 물론 뭐, 강의는 하겠습니다만은 점수 배점이 1점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사실 우리 자격시험의 특성을 좀 잘 아셔야 될 게, 실제로 뭐 사법고시 같은 시험은요, 문제가 예를 들면 2차 시험에서 한 3문제 정도 나온다면 50점짜리가 하나 있고 30점짜리가 하나 있고 20점짜리가 하나 있다.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50점짜리는 틀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죠? 예, 기를 쓰고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점수 배점이 난이도 상중하와 관계없이 2.5점으로 동일합니다. 모든 문제가 점수 배점이 2.5점으로 동일하다.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을 짜기도 상당히 좋은 게 어떤 문제를 풀어도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맞춰도 점수 배점이 한 문제당 2.5점으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제가 좋아하는 A 학생과 B 학생을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학생과 B 학생이 이제 시험 치러 갔는데요. 둘 다 일단 합격을 했어요. 하긴 했는데 A 학생은 여기서 8개 맞췄어요. 여기서 8개 맞추고 여기서 8개 맞춰서 24개를 맞췄습니다. 24개를 맞으면 60점이 나오거든요. 합격입니다. 근데 B 학생은요. 여기 3개밖에 못 맞췄어요. 여기 3개. 근데 여기 12개 중에서 몇 개를 맞추냐면 거의 11개를 맞춘 거예요. 11개를. 그럼 얘는 몇 개 맞추면 되냐면 10개 맞추면 되거든. 그러면 이제 24개로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24개. 그럼 이 두 학생을 갖다가 이제 인터뷰를 따는 겁니다. 시험 치고 나오고, 이 사람은 지금 둘 다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몰라요. 시험장 나오는 두 사람을 인터뷰를 따는 겁니다. 먼저 A 학생에게 묻겠습니다. 그 시험은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A 학생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엄청 어렵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학생이 지금 어떤 학생이냐면요. 난이도 상 12문제 중에서 8개씩이나 맞춘 학생이에요. 난이도 상 12개 중에서 8개씩이나 맞춘 학생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시험을 상당히 어렵게 풀었을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A 학생이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B 학생이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A 학생이 공부를 훨씬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B 학생하고 A 학생은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A 학생은 공부를 진짜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난이도 상 12개 중 8개를 맞출 학생이면요. 나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생이라고요. 뭐 A 학생과 B 학생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조차도 A 학생이 기분 나빠할 만큼 이 두 학생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학생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난이도 하 12문제 중에서 B 학생이 11개를 맞췄어요. 얘가 공부 잘한다 그랬는데 A가. 근데 8개밖에 못 맞췄지.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아마도 A 학생이 공부를 잘할 텐데 왜 A 학생은 난이도 하에서 8개밖에 못 맞췄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그렇죠. 시간 때문입니다. 시간 때문에. 여기다 손을 대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 중과 하를 마지막에 찍게 되는 거지. 찍게 되는 거고. B 학생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험이 어땠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개를 한 번으로 쫙 밀면 몇 개가 반드시 나온다? 2개가 반드시 나옵니다. 10개를 한 번으로 쫙 밀면 2개가 반드시 나옵니다. B 학생 인터뷰 하겠습니다. 시험이 어땠나요?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물어보면 B 학생 뭐라고 얘기를 하죠? 쉬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쉬웠다고 얘기를 하냐면 쉬운 거면 풀었거든. 쉬운 거면 풀었어요. 제가 봤을 때 요거는 푼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거요. 색을 맞추긴 했는데 푼 거, 그러니까 어려운 걸 봐야 어려운 줄 아는데 어려운 걸 아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학생은 어렵지 않게 이제 합격을 하시는 거죠. 대신에
시간 할애를 갖다가 될성 싶은 놈들한테 집중한 겁니다. 될성 싶은 놈들한테. 그러니까 이거 거의 실수 안 했네요. 여기서는 실수 6개 했다 하더라도 뭐 3개 추가될 거냐. 반드시 나오거든요. 12개 한 번으로 쫙 밀면 3개는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마 주변에 정보를 좀 얻었을 겁니다. 시험 어때?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정보를 어떻게 제시하실 거냐면 괜찮아 한번 해봐. 너 정도면 될 거야. 라고 해서 여기 와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너는 안 돼. 이거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데. 네가 되는데 내가 왜 안 돼? 하고 오기로 온 사람도 있을 거고. 결국 같은 시험을 공부하면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쉽게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렵게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쉽게 공부했다는 사람이 이 시험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자기는 합격했는데 이제 그 합격하고 나면 사람 마음이 달라져서 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자기 합격하고 나니까 이 별로 어려운 시험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 사람은 시험을 쉽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험 어렵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진짜 기를 쓰고 또 어렵게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같이 합격을 해도 공부 방법, 학습 전략에 따라서 공부하는 패턴 자체가 또는 아니면 학습해야 될 양 자체가 천차만별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자명하죠.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 거냐? 제가 대답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예. 난이도 하는요. 여러분들 난이도 하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일단? 쉽겠죠. 예. 이거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적게 걸리겠어요? 적게 걸리겠죠. 1분 안에 풀어요. 심지어 어떤 문제는 3초 하면 푸는 문제도 있어요. 올해 A형 1번 문제가 그랬습니다. 올해 A형 1번 문제가 집약화 떴어요. 집약화. 집약화 뜨면 무조건 무증성이거든.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3초를 넘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난이도 하는 아까 쉽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입으로. 그다음에 시간이 별로 안 걸린다 그랬어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오답률이 높겠어요.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률이 높겠어요. 정답률이 높아요. 풀면 무조건 정답이 이거는. 그러면 요거 내가 대답하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세요. 난이도 상은요. 일단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딱 문제 보는 순간 어렵다고 느껴져요. 두 번째, 혹시 푼다 하더라도 시간이 적게 걸려요? 많이 걸려요?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는 것까지도 참을 수 있어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이걸 풀었을 때 맞출 확률이 높을까? 그러니까 정답률이 높을까요? 오답률이 높을까요?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안단 말이에요. 내가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대답했거든요. 근데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문제 어떻게 풀고 있냐면 1번 문제를 풀어요. 그 다음 뭐예요? 2번 푼다? 2번 풀어요. 그 다음 뭐예요? 3번 푼다? 그걸 또 못 풀어요. 4번 풀어요. 근데 내가 묻지. 왜 3번 다음에 4번 풀어요? 그러면 3번 다음이니까 씨 하고 4번을 푸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저 사람이 지금 4번 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저는. 4번은 건너뛰어야 되는 문제거든. 예를 들면 4번은 건너뛰고 5번 건너뛰어도 되거든요. 6번, 7번 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를 기르셔야 되면요. 난이도 중과하를 선별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을 쉽게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어려운데 허덕이다가 결국 맞추지도 못할 거 시간은 시간대로 한 문제당 4분, 5분을 쓰고 결국 남는 건 한 개도 없고 마음 조급해가지고 마지막에 71분부터 8분까지 찍어버리고 이런 일이 허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난이도 중과하에 집중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난이도 중과하에 집중한다. 아시겠죠? 특히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2차 시험은 조금 덜한데 1차 시험 같은 경우는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느끼는 그 어떤 체감은요. 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다 푼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다 못 찍는다. 한 10개 정도만 버리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이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10개만 버리시고 나면. 그러니까 그걸 제가 대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 시험장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서 자, 요거 3번 풀면 안 되겠네, 그거. 7번 넘어가. 9번, 10번 풀고. 11번 넘어가면 안 돼. 11번 풀어야 돼. 12번, 13번 건너뛰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향후 5년간 시험을 못 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35회 때 시험을 쳐야 돼, 35회 때. 그러니까 내가 못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배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공부를 하실 때 난이도 상에 너무 겁먹지 말자. 난이도 상에.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이도 상을 강의를 합니다. 실제 문제도 풀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난이도 중과에 집중한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 제가 동그라미 4번에 표시한 내용을 좀 이번에 따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특정 과목이나 특정 파트를 포기하거나 생략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동그라미 4번 보고 계십니까 지금? 특정 과목이나 특정 파트를 포기하거나 생략하지 말자. 제가 이번 시험 치르면서, 그러니까 29회 시험이죠. 29회 시험을 치르면서 상당히 느끼는 바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바를 느꼈냐면, 자,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부동산학 개론의 예를 하나 들고 전 과목의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학 개론의 이용, 관리, 개발, 마케팅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용, 관리, 개발, 마케팅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요게 한 파트예요. 이용, 관리, 개발, 마케팅.
우리가 그냥 개발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몇 문항 정도 출제가 되냐면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5문제. 근데 요 파트가 어떻게 되냐면 쉬워요. 문제 풀면요. 정답률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는 파트가 감정평가론이라고 있어요. 감정평가론. 한 7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험생에 따라서는 이런 전략을 짜버리는 겁니다. 이용관리 개발 마케팅 파트는 쉽고 감정평가론 파트는 어려운데 문항수는 뭐 별 차이 안 나고 그래서 요 파트를 열심히 공부해서 달달 외워버리고 요 파트는 포기하지 뭐 하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8개 파트 중에서. 근데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올해만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2개밖에 문제가 안 나왔어요. 이용관리 개발 마케팅 파트가 2개밖에 안 나오고 물론 여기서는 예정대로 6개가 나왔습니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래 몇 개를 맞춰야지 합격하는 사람인데 5개가 나오면 5개를 거의 다 맞춰 합격하는 사람인데 여기 2개밖에 안 나와버리고 감정평가로는 올해 계산 문제 엄청 어렵게 나왔거든요. 근데 특정 파트를 포기해버리고 이걸 공부하셨던 분들은 올해 상당히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2차 과목에 공법이, 중개사법 순서대로 중개사법이 있고 공법이 있고 공시 세법이 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공시법이 등기법과 지적법으로 또 나뉘어요. 등기 지적으로. 또 나뉘고 12문제, 16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문항수가.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중개사법에서 80점 맞는 사람이 있어요. 모의고사 쳐도 계속 80점 이상 나와. 안전방이지. 공법이 40점밖에 안 나와. 공법이 40점밖에 안 나와. 어? 그러면 얘가 몇 점이 공시세법을 합쳐서 몇 점이 나와야지 합격을 하냐면 60점이 나와야지 합격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전략을 어떻게 짜버리냐면 올해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세법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포기해버리고 등기 지적에서 한 20개 정도 맞추고 여기는 포기해도 함부로 찍으면 4개 정도 나오니까 이렇게 전략을 짜버리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번 시험에 특징이 하나 또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2차 과목에 공법만 어려웠어요. 옛날에는 계속 그랬어요. 계속 공법만 어려웠어요. 근데 올해 시험에 공시법도 어려웠어요. 이거 여기서 몇 개 나와야 되는데 20개 나와야지 돼, 이 사람. 왜냐면 이거 포기했기 때문에. 세법을 포기해버렸다니까. 20개 나. 그리고 20개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이 사람은 계속 모의고사를 치면서. 그러니까 안심하고 들어간 거지. 근데 이번 시험에 공시법에서 안 배운 게 많이 나왔어요. 안 배운 게. 그 시험에 처음 나오는 것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시험 30번 정도 시험을 쳤단 말이에요, 그동안. 1회 때부터. 그러면 그 근방에서라도 내었던 걸 내는 게 일반적이잖아, 그죠? 근데 한 번도 안 배웠던 게 나왔다는 거지. 여기서 10개밖에 안 나온 거지. 어떻게 되죠? 과락이죠. 불합격이죠. 그래서 한 해 공부 더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다 있습니다. 개론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계산 문제를 안 할래요. 내가 숫자 수학 못해서 내가 문과 갔다고 내가 막 저한테 그런 얘기를 자기 역사를 막 얘기해요. 근데 선생님 내 수학은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야. 내가 계산 문제를 안 하겠어. 막 그래요. 나한테. 그래, 계산 문제 안 해도 학교 갈 수 있지? 막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특정 파트나 특정 과목이나 특정 부분을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계산도 제가 하자면 하세요. 내가 할게. 내가 계산기 누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르칠게요. 알겠죠? 자, 계산기 꺼내세요. AC 누르세요. 그 다음에 숫자 누르세요. 마이너스 하세요. 이퀄 하세요. 까지 해서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들 계산도 하자면 하고.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포기할 수가 없어, 이제는. 9개에서 10개까지 나온단 말이야. 작년에 9개, 작년에 10개, 올해 9개 나왔거든. 그 점수를 한 사람은 25점, 22.5점이에요. 그걸 포기하고 합격할 방법이 이제 잘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공법에서는 이번에는 뭐 정비법을 제끼고 건축법을 열심히 하고 주택법은 제끼고 뭐 국회법만 열심히 하고 개발법만 열심히 하고 이렇게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파트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난이도 조정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파트나 특정 과목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해달라. 요거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난이도 중과를 집중 응용합니다. 수업 시간에 어려운 거 나오면 네 가지 원칙이 있어요. 어려운 게 시험에 나와 안 나와? 나와. 어려운 게 시험에 나와. 반드시 나오나 나올 수도 있나? 반드시 나온다. 알겠죠? 그거 푼다 안 푼다? 안 푼다. 안 풀어? 안 풀고 합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억하세요. 다시 어려운 거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반드시.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렵다 놀라지 마시라니까. 미리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간혹 시험 치다가 깜짝 놀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와 씨, 오씨 막 그런다고. 이 사람들은 자기 공부한 것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분 같아요. 그렇게 시험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시험 문제는 시험에 어려운 게 반드시 나온다. 알겠죠? 이거 푼다 안 푼다? 안 푼다. 안 풀고 합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원칙을 갖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건 반드시 나옵니다. 놀라지 마시고
그거 푼다, 안 푼다? 안 푼다. 안 풀어도 합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 풀다가 사단이 나는 거예요. 다 풀다가 사단 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알겠죠? 4번으로 갑니다. 4번에 가시니까 이제 응용력의 배양이란 말이 있습니다. 응용력의 배양. 요거는 좀 이런 얘기를 좀 할게요. 자, 10분 보세요. 제가 아까 우리 수업을 이론 8개월 한다 그랬어요. 이론 8개월. 이론을 8개월 동안 수업합니다. 근데 문제풀이를 4개월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론이 중요할까요? 문제가 중요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 꼽아보자면, 이론과 문제 중에서 하나만 꼽아보자면 뭐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문제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문제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문제가 중요합니다. 학생 4명 내가 이런 거 좋아하거든 원래. 학생 4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론도 풍부하고요. 문제도 잘 푸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합격합니다. 문제도 잘 못 풀고, 이론도 안 돼 있고 문제도 못 푸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지입니다. 천지빛깔임. 세 번째입니다. 아는 건 많은데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사람이 골치 아파요. 아는 사람, 아는 건 진짜 많아요. 얼마나 많이 아는지 아세요? 옆 사람한테 설명도 해줘요. 야, 요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 하고 막 설명을 해줘. 근데 오지선답 문제를 딱 갖다 밀면서 정답 몇 번이야? 그러면 정답을 체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별명은 학원에서는 척척박사야, 척척박사. 학원마다 있거든. 민법 박사, 개론 박사, 공법 박사들이 있어. 그 박사들 아직은 학원 안 나오는데 3월달 되면 그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처음 보는 얼굴인데 박사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개론생이 말했던 개론 박사가 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 원래 지금 안 움직입니다. 지금은 안 움직이고 한 3월달 돼야 움직이는 박사들이 있거든요. 과목별 박사들이. 그분들이 3월달 되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여러분도 앉아있으면 뭐라 그러면 나오라 그래요. 앉아있으면. 내가 왜 나가요? 그러면 내 자리라 그래요. 아니 내가 아침에 와서 자리 잡았는데 이게 왜 당신 자리입니까? 작년부터 내 자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될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하시고, 아무튼 3월달 되면 그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그들은 모르는 게 없어. 모르는 게 정말 많이 아는데 문제를 못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별로 아는 건 없는데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면 별로 짚불도 아는 건 없는 것 같아. 근데 체크하면 맞아. 체크하면 요 우리 수험생 상위 10%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 이해력이나 암기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전의 문제입니다. 유전자. DNA.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 상위 10% 수험생들은요. 그 수업 들으면서 오케이 합니다. 물어보면 방금 했던 거 외웠어요? 그러면 뭐 암기도 못했어. 답 몇 번이에요? 그러면 4번 맞아. 지랄하지도 못해. 어떨 때 자기도 하고 막 그래. 수업 시간에. 수업 때도 안 좋아. 근데 잘해. 합격도 하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DNA입니다. DNA. 훌륭한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그 잠결에 들어도 문제를 맞추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잠결에 들어도. 이런 사람은 뺍시다. 재수 없으니까 뺍시다. 그 문제는 누구냐면 이 사람이겠죠. 문제는 이 사람. 제가 여러분들 소개드리고 싶은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척척 박사인데 문제를 잘 못 푼다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없는 게 저는 응용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용력. 자, 응용력이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A라고 수업을 들었어요. A라고 수업을 들었지. 이 사람은 시험 문제가 반드시 A라고 나와야지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혹시 A가 형태가 A-나 A-로 나오면 이게 요거랑 같은 거다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아는 건 많은데 시험 나가서 응용을 못 하는 거지. 문제를 못 푸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 해야 되는 행동은요. 방법이 없어요. 문제풀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문제풀이를 많이 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아까 기본서라는 게 12월 말 되면 나오거든요. 1월 달부터는 기본서로 수업을 하는데 기본서 안에 뭐가 있냐면 기출문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들어가 있는데 저는 사실 그래요. 7월달, 8월달 되면 문제풀이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전에 1월달부터 문제를 풀라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입문과정에서 지금 입문과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풀이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보는 기출문제라고 해서 매주 한 10문제 정도, 8문제에서 한 10문제 정도를 선별해 와서 시험 문제는 실제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수업했던 것 갖다가 10문제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응용력은 여러분들한테 기르기를 맡기는 게 아니고 제가 응용력을 길러드릴 테니까 문제를 지금부터 한번 풀이를 시작해 보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문제풀이가 되겠죠. 그리고 기본산에 있는 문제들을 갖다가 풀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바로 듣고
기본산에 있는 문제가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죠. 그럼 뭐라도 하냐면요. 문제 정답 해설만이라도 보셔야 됩니다. 문제 보고, 지문 몇 개 보고, 5개 보고, 풀리겠어, 안 풀리겠어? 안 풀릴 거야, 처음에는. 바로 뭐 보고, 정답 보고, 바로 뭐 해설 보고. 여러분들, 국어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결론 도출하는 방법 두 가지. 베이컨의 귀납법과 데카르트의 연역법이 있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네네. 자, 귀납법은 이러합니다. 일정 사실들이 이러합니다. 뭐, 요런 사실들이 사례도 있고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대부분 이렇게 문제를 풀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 풀라 그러면 문제를 안 풀고, 그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아껴요. 왜 아끼는지 물어보면, 선생님, 내가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문제를 못 풀겠어요. 뭐 알아야 풀지 하면서 자꾸 이걸 쌓고 나서 이걸 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아껴 놓는다, 이거 문제를 갖다가. 뭐를 완성하고 있고, 이론 완성하고 있고. 근데 이게 완성이 안 된다,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문제를 기본산에 있는 문제도 못 풀고 점령에 들어가요. 진짜 기본산에 있는 문제도 못 풀고 점령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막 아껴 놓는다. 그렇지. 이거 한다고. 있으면 이거 완성하고 나서 내가 이거 하려고. 근데 이게 완성이 안 된다. 이거 결국 못 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기납법만 하지만 연역법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결론을 먼저 내는 거죠. 이 문제가 이런 문제구나. 해설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정답이 4번이라는 거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 지문을 틀린 지문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알겠죠? 결론 먼저 내놓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뭐라고 할 거냐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올 때 감소로 잘 나오는데 답은 증가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벌써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거 중요하다고 할 줄 알았다라는 느낌이 먼저 드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그 문제를 먼저 봤거든. 그리고 요거는 시험에 주로 감소인데 증가라고 잘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네가 그럴 줄 알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저걸 감소를 증가로 바뀌는 것을 문제로 미리 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꼭 이론 완성을 하고 문제풀이를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용력이 안 길러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거침없이 겁내지 말고 푸시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야지 응용이 길러집니다.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 거부감이 없어야 되고요. 거침없이 문제를 풀어가자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인데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인데 뭐를 하자고 그래요? 월별 모의고사를 활용하자 그래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총 7번의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3월 달부터 3, 4, 5, 6, 7, 8, 9, 9월 달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달 모의고사를 치는데 모의고사는 아마 일요일 날 나오라고 할 거예요. 뭐 토요일까지 수업 있으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일요일 나오라고 해서 이제 시험지 나눠주고 문제 풀고 답지 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제가 그때도 한 번 더 3월 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시험하고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문제를 풀고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답안 작성까지 하고 이걸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담을 한번 해드릴게요. 장담컨대 7번을 다 답지를 내신 분들 있잖아요. 7번을 다 답지를 내신 분들은 시험에 가서 반드시 답지를 냅니다. 근데 한 번도 그 연습을 안 했던 분들은요. 시험장에 가서 답지를 못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답지를 내는 사람들은 시험장에 가서 반드시 답지를 낸다고 얘기하냐면 이분들은요. 시험이 100분 아닙니까? 그죠? 시험 90분 차에 뭘 해야 될 줄 알아요? 아니, 그게 마킹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아니고, 마킹해야 뭐 문제도 되고 나중에도 되는 건데, 그건 이제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시험 90분 차에 뭘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다는 거예요. 95분 차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98분 차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머리에 입력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를 안 쳐보신 분들, 실제로 모의고사를 쳤다 하더라도 답지를 안 내보신 분들은요, 시험 80분 차에, 90분 차에, 100분 차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그러다가 시험장에 가서 문제는 다 풀었어. 한 문제 놓칠 수 없어가지고 다 풀었어. 그리고 마킹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시험장에서 답지를 베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장에 답지 베끼는 사람 많아요. 학교별로 우리 학원 수험생들이 작년에 한 3분, 4분 정도가 시험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안타깝죠. 1년 농사를 그렇게 망치는 겁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월별 모의고사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자기 점수를 학원 측에서 아는 게 부담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보니까. 답지는 내고 싶은데. 이건 내고 싶은데. 연습을 꼭 하고 해보고 싶은데 자기 점수를 다른 사람들이 안다는 게 이렇게 좀 약간 염려되시는 분들은 이름을 가명을 쓰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은 원빈, 여자분들은 뭐 이효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효리 너무 옛날 사람인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답지를 갖다가 반드시 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월별 모의고사는 100% 응시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응용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의고사를 쳐보시면 아 이런 문제는 먼저 풀어야 되고 이런 문제는 나중에 풀어야 되는구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모의고사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실제 시험하고 똑같아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답지를 반드시 내야 안 내요? 내잖아. 그럼 답지도 내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는 안 푼 문제 찍어 안 찍어? 찍어. 그러면 똑같이 찍어 보는 거고. 알겠죠? 그리고 찍은 거 갖다가 그 답지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 옮겨야 돼. 다 옮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답지에는 우리가 제출하는 답지에는 전부 다 마킹이 다 돼 있어야 되겠지. 그죠? 그것까지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그것까지 연습을 해야지 공부 방향을 갖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응용력 배양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아시겠죠? 예. 다섯 번째는 이제 계획적인 학습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계획적인 학습. 자, 칠판 보시죠. 자, 계획. 플랜이죠, 플랜. 스케줄인데. 특히 저 시험 막판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에는요. 요 넉 달 동안에는 학습 플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몇 월 며칠에 뭘 하고 있어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잘 짜려면요. 지금부터 학습 계획을 한번 짜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제일 좋은 방법이 뭐 휴대폰에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탁상 달력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11월,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14일인가요? 11월 14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수요일 날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탁상 달력에다가 계획을 넣어 보는 거지. 개론, 오늘 수업했던 거 2강을 갖다가 보겠다. 민법 3강을 보겠다. 아니면 민법 교재를 갖다가 20페이지까지 보겠다. 이렇게 넣어 보는 거지. 그래서 계획을 짜서 요 날짜에 내가 뭘 하고 있어야 되는지가 계획표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번 주부터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1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이긴 합니다만 신분이 바뀌어요. 일반인에서 수험생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분의 변화를 갖다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은요. 일반인들이 누리는 특권들을 모두 다 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이 수능인 같은데요. 고3 학생들은 명절 때 안 내려왔다고 막 지랄하고 그러지 않아요. 집안에서. 왜냐하면 걔는 수험생이니까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수험생입니다. 수험생은요. 몇 월 며칠 날 내가 뭐 해야 되는지가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움직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뭐 책만 잡았다 놨다 하는 겁니다. 개론책 좀 보다가 아이 재미없어 민법 좀 볼까? 뭐 민법 좀 보는 거죠. 민법 좀 보다가 아이씨 어렵네. 공법이나 한번 볼까? 공법 봤다가 한 3시간 4시간 책을 끼적끼적 했는데 물어봅니다. 3시간 동안 뭐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별로 공부한 건 없어요. 책만 잡았다 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요 시간에 뭘 해야 될지가 계획표상에 기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계획을 짤 때 유의할 점이 좀 있습니다. 계획을 짤 때는요. 시간 계획 짜지 않고 범위 계획을 짭니다. 무슨 계획 짠다고요? 범위 계획. 그러니까 이런 계획은 안 좋아. 개론 2시간, 민법 2시간은 좋은 계획이 아니에요. 그럼 2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거든. 범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민법 20페이지. 20페이지 볼 때까지는 오늘 계획이 안 끝난 거지. 개론 2강. 동영상 강의로 복습을 많이 하라 그랬으니까 오늘 동영상 강의 2강을 복습을 못했으면 계획이 안 끝난 거지. 그리고 계획을 짤 때는요. 반드시 자신의 능력치에 절반 정도만 짜시기 바랍니다. 절반 정도. 그러니까 오늘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절반 정도만 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변수가 생기면 또 부분 계획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틀을 또 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범위 능력치의 한 절반 정도만 짜시다가 계획대로 좀 잘 이행이 되면 3분의 2, 뭐 4분의 3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시는 계획이 좋습니다. 어쨌든 수험생에게는 반드시 계획이 있어야 된다. 학습 플랜 지금부터 한번 짜보시고 지금은 아직 입문과정이고 수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 계획을 짜기가 좀 힘드시겠지만 학습 계획을 한번 짜보시는 게 좋고 혹시 이 중에 재수강 하시는 분들, 작년에 공부를 했는데 좀 안타깝게 불합격해서 재수강 하시는 분들은요, 올해 공부했던 교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갖다가, 기본서 같은 경우는 1회 독식, 전과목을 갖다가 1회 독식 한번 해보는 계획을 짜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계획을 짜보시는 분들은요, 어쨌든 성과가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근데 학습 계획을 짜지 않으신 분들은요, 성과가 아무것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막 논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그런 그 전문용어로 공부랑 썸 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공부랑 막 썸을 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럼 뭐 했는데? 그럼 말을 할 수 없지만, 논 것도 아니야. 뭐 그런 이상한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계획 짜서 계획표대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는 이제,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시험 한번 볼까요? 마인드 컨트롤. 자, 신분의 변화를 인지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수험생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자, 수험생은요, 일단
첫 출발을 이제 다짐부터 출발합니다. 일단 지각 결석하지 않겠다. 뭐 동영상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동영상 계획표를 짜서 이 계획을 절대로 미루지 않겠다는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짐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집에 가셔서 어디 베란다나 생각하는 의자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번 계획, 다짐을 한번 해보세요. 내 진짜 수업 끝날 때까지 절대로 지각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면서 느끼는 건데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중간에 지각 결석 없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는 뭐 나왔다가 어떨 때는 안 나왔다가 또 어떨 때는 또 나왔다가 또 어떨 때는 안 나왔다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애가 뭐 어린이집 가는 시간이 늦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웬만하면 지각 결석을 하지 않는 범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각을 하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지각하는 사람은 또 지각을 하고 우리 학창 시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는 사람만 자지 않나요? 학창 시절에 항상 자는 애들만 자고 항상 지각하는 애들만 지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는 공부시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의무 교육은 뭐 굳이 책임이 수반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공부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그냥 시작은 쉽게 했지 지금. 카드 긁으니까 학원 들여보내줬지 지금. 근데 이게 나중에 성과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1년 뒤 이 시간에 1년 뒤 이맘때쯤에는요. 여러분들이 성과물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성인이기 때문에요. 내가 선택한 공부이기 때문에 성과물을 보여줘야 되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다짐을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는 우리 시험은 그 시작보다는 마무리가 중요한 시험입니다. 초심보다는 뒷심이 중요한 시험이에요. 뒷심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다가 아씨 안 해 하고 집어치웠다가 또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또 했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여러분들 눈빛하고 마지막 눈빛이 저는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이 눈빛 여러분들 지금 눈빛 알아요. 어떤 눈빛인지. 말만 해봤는데 다 씹어 먹어버리겠어. 막 처음에요. 네, 막 네가 어떤 얘기라도 내가 다 소화하고 다 씹어 먹어버리겠어. 이런 눈빛으로 공부를 하다가 1월달, 3월달, 5월달 되면 점점 이 눈빛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이 총기 있는 눈빛이 시험장 갈 때까지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보다는 마무리가, 초심보다는 뒷심이 중요한 시험이니까요. 두 번째는 일단 중도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슬럼프 갔을 때 슬럼프를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 이 시험은 중간에 포기하시는 인원이 진짜 많거든요. 포기하시는 인원이. 그러니까 중도 탈락하는 인원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 자기가 중간에 끈기가 좀 없는 분들 있잖아요. 하다가 나는 중간에 일을 끝마무리를 좀 못 짓고 그런 분들은요. 오늘 환불을 하셔서 가세요.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당장 환불을 해야지 환불 금액이 많아. 강의를 좀 듣고 책을 한두 권씩 받다 보면 환불을 해줄 게 없어. 그러니까 원래 자기 스타일상 뒷마무리를 못 짓는 스타일이시면요. 이 공부는 절대로 못 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좀 다지시고 1년 공부기 때문에 중간에 강도의 차이가 있고 횟수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누구든지 슬럼프가 와요. 슬럼프가. 그러니까 공부를 막 하다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한 5월달에 모의고사를 쳤더니만 뭐 개론이 30점 나오고 민법이 35점 나오네. 그러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딘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자격증 없이 평생을 잘 살아왔는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지금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이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냥 하지 마라 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금부터 제가 슬럼프가 누구든지 온다 그랬으니까 슬럼프가 왔을 때 극복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귀한 자리 와주셨으니까 공부하시다가 슬럼프가 왔을 때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궁금해요? 네. 슬럼프가 누구든지 온다 그랬잖아. 그거 극복하는 방법이 막 궁금해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짜지 않으면 슬럼프를 극복하기 힘들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만약에 뭐 모임이 있어가지고 술을 한잔 하는 거죠. 술을 한잔 해야 되는 날이야. 근데 분명히 내 계획표에는요. 민법 2강을 갖다가 봐야 되는 날이야, 오늘이. 민법 2강. 그러니까 오늘 수업했던 내용을 집에 가서 2강자를 보기로 했어. 근데 계획이 없는 사람은요. 모임이 있어서 술 한잔 할 때 어떻게 해요? 술을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참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다고. 그리고 몇 차 가요? 2차 가고 3차 가고 4차 갑니다. 그러면서 수험생인 신분을 망각하고요. 마음에 거리낌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계획표에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요. 민법 2강 듣기로 했던 사람은요. 마음이 불편해요, 벌써. 어쩔 수 없이 모임에 참석을 하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1차 먹고 2차 가자. 2차 가자. 2차는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 내 집에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획은요, 여러분들을 컴백홈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계획은 여러분들을 컴백홈하게 만들어줍니다. 일단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집에 슬럼프 왔을 때 집에서 가장 가까운 중개업소를 한번 방문해 보세요. 안에 들어가지 말고. 손님인 줄 알아. 손님 아닌데. 별로 할 말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유리문 밖에서 중개업자를 갖다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개업자를. 관찰해 보시면 그 중개업소 안에 있는 중개업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공인중개사겠죠, 그죠? 공인중개사. 그 공인중개사를 관찰해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와, 참 보통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보통 사람.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교예요. 여러분들 출신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아니면 우리 아파트 단지든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법고시 학교 가면 플랜카드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몇 회 사법고시 학교. 공인회계사부터 안 붙어. 붙어요. 공인회계사부터. 공인회계사 얼마나 힘든데? 회계사부터. 회계사 안 붙어? 회계사 무시하는 거야, 지금? 네. 회계사 옆에 신고한다, 내가? 회계사. 붙어요, 회계사. 심지어요, 공무원 때도 붙는 경우가 있거든, 공무원. 나는 봤어요, 공무원. 아버지가 자기 자식 공무원 돼서 너무 기뻤나 봐. 그래서 몇 동 몇 호 자녀분 합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는 경우를 봤어요. 구급 공무원도 근데 붙는 거 봤어요. 근데 제가 단 한 번도 공인중개사 됐다고 자격증 시험 플랜카드 붙는 경우는 못 봤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보통 사람들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합격하는 시험은 아니지만 특별한 능력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합격하는 시험은 더더욱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리문 안에 있는 공인중개사는요, 여러분들과 저처럼 아주 보통 사람이 앉아서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요, 하고 나서 열심히 수업 들으셨고요, 중간에 슬럼프 몇 번 왔을 때 극복하셨고요,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1차, 2차 주어진 시간 안에 60점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똑같이 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특별한 능력의 보유자가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가장 강력한 방법인데요, 세 번째 슬럼프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중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은요, 우리 단군의 건국 이념이 뭐예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한다는 사실을요, 널리 알리시는 거예요. 이롭게. 알겠어요? 널리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한다는 사실을 갖다 여러 사람이 알면요, 그걸 중간에 닫지를 못해요. 왜 닫지를 못하냐면요, 중개사 시험 원서 접수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뉴스에 떠요.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 원서, 왜냐하면 수능 다음으로 많이 보는 시험이 공인중개사 시험이거든요. 내일 치는 수학능력 시험 다음으로 많이 보는 시험이 공인중개사 시험이기 때문에 원서 접수한다고 떠. 그러면 별로 친하지 않은 놈들이 전화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 원서 접수했어? 뭐 그런다니까. 두 번째, 시험 치는 날 실시간 검색어 1위가 공인중개사 시험이에요. 네이버에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 1위가 공인중개사 시험이에요. 그러면 오늘 시험 치는 날이네? 하고 전화가 온다니까? 시험 잘 봤어? 이렇게.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하루 다음 공인중개사 시험 발표 날이 실시간 검색어 하루 왼종일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발표가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널리 알려놓으시면요, 이 공부를 중간에 닫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누구든지 내가 공부한다는 사실을 알거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요걸 찍어. 사진으로 오늘 찍어. 찍으면 여기 공인중개사라고 적혀 있잖아, 그죠? 2019는 내년에 나타나는 거겠지. 요걸 찍어서 카톡 프로필 사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줄여서 프사라 그래, 프사. 알겠죠? 카톡 프사를 요걸로 바꿔놓고 상태 메시지를 2019 새로운 도전으로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카톡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 얘가 중개사 공부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지. 싫어요? 그럼 극복 못하는데? 그래서 3개를 하시는 거예요, 3개를. 일단 계획 짜시고요. 두 번째, 중개업소사들 한번 가서 중개업자들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진짜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세 번째로는요, 내가 공부한다는 사실을 널리 이롭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시험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요, 아무도 모르게 이 시험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이 사람 아까 가족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이 시험을 시작했다가요, 그의 시험에 아무도 모르게 떨어져요. 왜냐면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무도 모르게 이 시험을 시작했다가 그 해에는 시험을 치러 가지도 않아요. 또 그 다음에 또 아무도 모르게 공부를 시작했다가 아무도 모르게 떨어지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중에도
아무도 모르게 시작했다가 아무도 모르게 떨어지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하고 나오신 분도 많을 거고요. 그러니까 공부는 많이 알리시는 게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자료가 생각이 나서 이 자료를 꼭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때는요, 저는 먼저 약속을 해버립니다. 아직 내 컴퓨터 작업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자료를 기획하고 있고 몇 월 달에 이런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3월 달 정도에 누가 얘기를 해요. 쌤, 그 자료는 잘 만들어지고 있나요? 그러면 예, 다 만들어 가요 하고 오늘 근데 그날부터 집에 가서 밤새워서 작업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감이 있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 뭐 작가라든지 뭐 웹툰 작가라든지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는 뭐 이렇게 사설 쓰고 하는 사람들은요, 마감 때 되면 그렇게 많은 창작이 이렇게 생기고 한대요. 그렇게 좋은 글도 떠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어떤 그런 여러분들 공부하는 사실을 알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만 그걸 갖다가 1년 과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거 제가 슬기롭게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 3가지는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실제로 공부한다는 사실을 갖다가 한번 알려보세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 있으면 전화해서 야, 나 공부 시작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무슨 공부? 중개서 공부 한번 해봤는데 뭐 느낌 괜찮고 될 것 같아. 뭐 별거 아닐 것 같아. 이렇게 한번 해놓는. 그러니까 시험이 안 되면 안 되게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면 반드시 됩니다. 그 시험이 안 되면 되게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면 시험이 안 돼. 안 되면 안 되게끔 상황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니까. 알겠죠?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이요.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자. 능동적. 수동의 반대말이 능동이겠죠. 제가 강의를 이렇게 쭉 한번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수업에 좀 눈빛도 반짝반짝하고요.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면 진짜 읽어본다니까, 같이. 열심히. 그리고 이거 O겠습니까? X겠습니까? 그러면 대답도 한번 해본다니까. 근데 또 수업에 또 이렇게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그 스타일 차이 같아요. 차이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실에서 시험 안 치는 사람은 대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시험 다 치잖아요. 어차피 프로필 상태 메시지도 바꿔놓을 거고 시험 안 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시험 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시험 칠 필요가 없죠. 왜요? 전 자격증이 있으니까. 시험 칠 필요가 없지. 여러분들 시험 쳐야 되고. 근데 제가 수업을 하는데 이 교실에서 제가 제일 열심히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수업이 누구를 위한 수업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대답하는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고 OX 이렇게 하고 나서 하는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1년이라는 수험생이라는 신분 동안에는요, 한번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한번 감각기관을 눈만 동원하는 것보다는요, 눈으로 내가 본 것을 입으로 한번 소리 내보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귀로 듣고 3가지 감각기관을 동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OX라고 물었을 때 이게 O다 X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답은 X인데 자기가 O라고 얘기를 했어. 왜 X인지 제가 설명해 주는 것이. 그럼 자기가 잘못된 부분이 여러분들, 내가 이걸 이렇게 잘못 생각했구나. 그게 여러분들 기억에는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실제로 우리 수험생들이요, 그 월별 모의고사 같은 거 친다 그랬지 않습니까? 3월달에. 그때 틀렸던 문제를 갖다가 제가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기억이 훨씬 오래 남는데요. 자기 틀렸던 문제를 수업할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틀리는 거 겁내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틀려보고 수업에 열심히 한번 참여해보고 하자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능동적으로 참여합시다라고 해도 여자분들은 또 잘 따라와 주세요. 여자분들은 잘 따라와 주시는데 문제는 남자분들이 문제예요. 남자분들도 젊은 친구들은 또 잘 따라와요. 중년들이 문제예요. 특히 누가 문제냐면 40대, 50대 남성. 오히려 60대는 또 잘 따라해줘요. 저거 먹고 산다고 힘든데 잘 따라해주자. 해주는 거예요. 40대, 50대 중년 남성들 잘 안 따라해요. 근데 물어봅니다. 나중에 친해지면. 지금은 우리 별로 안 친하지만 나중에 친해지면 그때 꼭 다물고 왜 그렇게 안 따라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쌤, 제가 따라오고 싶어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내가,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못 따라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요, 1년 만에 자격증 따는 게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꾹 다물고 있었어. 근데 내년 이맘때 시험 똑 떨어져 버렸네. 그러면 사회적 지위와 체면 그놈이 한 방에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지위, 체면, 성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학원에 오셔서는요 1년 만에 합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한번 주체가 되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객체가 아니라 주체. 그러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이왕 하는 거. 안 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하기로 했잖아. 그죠? 책에 이름 썼잖아. 그거 함부로도 안 된다 이제. 그러니까 이름 썼으면 이제 한번 능동적으로 한번 참여해 봅시다. 그리고 마지막
4번이죠. 나는 합격한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공부를 즐겨보자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일단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시험에는 이제 합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불합격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진짜 매년 안타까워요. 불합격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깝고 합격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보람 있고 뿌듯하고 우리 직업이 또 이렇게 주는 또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합격해서 막 이렇게 덕분입니다 했을 때 그 쾌감. 그리고 불합격했을 때 막 불합격한 사람들이 이종호 잡아와라 죽여버리겠다 막 그러고 막 그 어떤 스릴, 그 보람과 쾌감을 그리고 스릴을 한꺼번에 주는 시험이 우리 시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매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안타깝죠, 그죠? 이렇게 합격시켰을 때 좀 부담도 있고, 좀 시험이 또 뭐 어렵게 나와서 합격 많이 못했으면 마음이 아프고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합격자 모임이라는 걸 해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합격자 모임이라는 걸 하는데, 합격자 모임을 하게 되면 우리는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시험 합격자 발표 다음날 모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공부했던 교수님들도 오시고, 그다음에 합격자들도 오고 그래가지고 그 선배 기술도 소개시켜주고 그래요. 선배 기술을 왜 소개시켜드려야 되냐면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우리 중개 요즘 거의 다 공동 중개니까 나는 물건 가지고 있고 여기는 손님들 가지고 있고 그러면 만나서 공동 중개하는 게 대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합격자 모임이라는 걸 뭐 다른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시험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합격자 모임에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없겠지. 나는 매년 가는데요. 합격자 모임에 가면 합격자들이 쫙 이렇게 앉아 있어요. 불합격자는 저기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합격자만 쫙 앉아있고, 간혹 불합격자인데 합격자 모임이 뭔지 궁금해서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내가 2명 봤어요, 그동안. 너무 오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근데 합격자가 쫙 이렇게 앉아, 지금 올 합격자가 앉아있어요. 합격자들하고 이제 그날 뭐 술도 많이 마시고, 그죠? 뭐 이렇게 뭐 얘기도 많이 하고 나누고 하는데 합격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쌤 1년간 너무 재밌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1년간 만나서 영화를 본 것도 아니고 뭐 콘서트를 보러 다닌 것도 아니고 뭐 논 것도 아니에요. 1년 동안 저는 열심히 강의했고 여러분들 공부만 하셨거든요. 근데 공부를 했다가 너무 재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밌었다. 근데 이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1년간 너무 재밌었습니다. 덕분에 너무 즐겁게 공부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 했다는 거죠? 즐겼다는 거죠. 공자 논어편에 나오는 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요. 제 카톡 프로필 메시지, 상태 메시지도 이건데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재가 이길 수 없는 자가 노력하는 자고요. 노력하는 자조차도 이길 수 없는 게 즐기는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주로 보는 드라마, 요즘 뭐 어떤 드라마가 유행하는지 저는 드라마 잘 안 보거든요. 드라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리즈물로 된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내가 여기 지금 꽂혔어. 드라마가 보통 1시간 하죠. 1시간 동안 드라마를 내가 꽂혔으니까 이 드라마를 상당히 집중해서 보겠지. 근데 드라마가 이렇게 자막이 쫙 올라갑니다. 끝났다고. 근데 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1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시계를 보니까 1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그 드라마 여러분들 지금 즐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드라마가 끝이 납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쉽습니다. 저게 저 장면에서 끝나면 안 되는데. 궁금해 죽겠네, 아주 그냥. 다음 장면이 너무 궁금한 거죠. 그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주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 이제 다시 시작하는 날짜만 기다리는 거지. 즐기는 거죠. 제가 오늘 수업을 합니다. 그죠?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10분 쉬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1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하고 시계를 봤는데 1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즐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수업을 갖다가 오늘 제가 수업 3시간 할 거거든요. 1시간 더 할 건데 세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저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다음 장면이 다음 수업을 어떤 수업을 할까 궁금하셔야 됩니다.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왕 하시는 공부, 아까 능동적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부 즐기시면요 나름 재밌습니다. 근데 그 재미에 흠뻑 빠지는 순간 합격증도 같이 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혹시 이 공부를 즐길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요 위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의미 없습니다. 위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의미 없고 즐기시는 순간 합격증은 여러분들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1년 농사를 지어야 될 건데 한번 이 공부를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원래 1시간 하는데 제가 2시간 했죠. 그죠? 왜 2시간을 했냐면 우리 공인중개사 강의하시는 분이 우리 학원에 6분 계시잖아요. 월화수목금토에서 6분 오시고 저는 오늘 수요일에 남자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남자들이 와서 막 강의를 막 할 겁니다. 그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분 중에서 강의 경력이 다 저보다 짧아요. 제가 내년 되면 19년 차거든요. 제가 나이 젊어도 강의 경력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19년 차. 그래서 전부 다 저보다 늦어요. 강의 경력이. 저하고 비슷할 때 시작하신 분이 우리 학원에는 세법쌤 정도가 저하고 비슷할 때 세법 선생님 정도가 비슷할 때 시작했고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죠. 나이는 저보다 다 40살, 50살 많은데 강의 경력은 다 저보다 짧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어느 정도 공인중개사 강의로 어느 위치에 있을 때 그때 막 대비했고 그들이 크는 걸 내가 다 보고 그랬어요. 다 키웠어 내가.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제가 강의 경력도 오래됐지만 중요한 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공부를 갖다가 하는 방법 중에서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이렇게 공부를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다른 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또 제시하는 방법이 약간 거의 흡사하겠지만 다른 방법이 이렇게 상충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개론쌤 말을 들어야 되나? 저분 말을 들어야 되나? 이게 고민스러울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때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내용을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 공인중개사 과목은 6과목인데요. 저만 부동산 학이에요. 저만 부동산 학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법이에요. 공법, 민법, 그죠? 다 5개가 다 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전공이 법 전공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대부분요 사법고시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도 공법이나 공시법이나 다 사법고시 공부하셨던 분들이야. 근데 그 고시가 여러분들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겠죠. 예, 안 됐으니까 이거 하고 있지. 됐으면 판사, 검사, 변호사를 하겠지.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 다니셨던 분들도 많으세요. 우리 쌤들 중에서. 그러니까 대기업에 계시다가 회사 좀 이렇게 적성이 안 맞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오신 분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 기업에서 임원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의 직업이에요. 이 직업이. 강연한 직업이.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저 첫 직업이 공인중개사였어요. 공인중개사 강의였어요. 저는 다른 직업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바로 첫 했던 직업이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순수혈통이라는 얘기예요. 그거 알죠? 루이 윌리엄스, 세바스찬 그런 거 있잖아. 왜? 족보 따지는 거죠. 예. 상당히 순수혈통입니다. 그분들은 뭐라는 얘기예요? 섞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부를 제시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 좋은 말들 많아. 좋은 말들 많은데 내가 볼 때 중개사 시험에 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나이도 있고 내가 예우를 해주니까 지랄하진 않지만 내가 봤을 때 좀 안 맞아. 근데 저는 여러분들 첫 직업이 공인중개사 강사였으니까 다른 직업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에서 그냥 먹고 살고 이거에서 애들 학원도 보내고 이거에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서. 그러니까 혹시 다른 분들 얘기랑 제 얘기가 상충될 때는 순수혈통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려 봅니다,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알겠죠? 혈통이 순수하다는 거. 다른 분들은 섞였다는 거. 우리 심지어 개도 막 족보 따지고 혈통 따지고 하잖아, 그죠? 일단 개론생은 순수혈통, 다른 직업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공인중개사 강의만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던 순수혈통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총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총정리. 여러분들이 주로 공부하시는 메인 책상에다가 요 2페이지 공인중개사 학습 전략을 갖다가 붙여 놓으시고 열심히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1차 과목 위주의 학습. 그래서 5일 공부 기준으로는요. 3일 정도 민법 복습, 하루 정도나 하루 1.5 정도 개론, 나머지 0.5는 2차 공부.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별다른 사인을 드리기 전까지 적어도 한 3, 4월 달까지는요. 1차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해 주시자. 특히 민법이 많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두 번째는 철저하게 다독으로 가시죠. 연필로 이해 안 되는 부분 체크해 가면서 혹시 다독 과정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생기면 그거 지워가면서 그리고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모아서 5월, 6월 이후에 정독을 하셔도 관계없다. 하지만 다독 과정이 쉽지 않으니 처음에는 혼자 공부하시기보다는 동영상 공부를 권해드리고 동영상 공부하실 때는 정지 버튼 누르지 마시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계속 플레이가 된 상태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한 강의를 다 끝내고 다시 반복하는 건 괜찮지만요. 그 과정은 계속 유지시켜 달라는 거. 세 번째, 우리 시험에 난이도 상이 반드시 나옵니다. 하지만 난이도 상은 풀지 않을 겁니다. 풀지 않아도 합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난이도 점수 배점이 동일한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난이도 상을 맞추나 중을 맞추나 하를 맞추나 점수 배점이 똑같기 때문에 중과 하에 집중한다. 특히 1차 과목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상은 어차피 풀 수도 없다. 그리고 특정 파트, 특정 과목, 계산 문제 이렇게 그것들을 포기하고 공부하시는 것을 이제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출제 패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정 파트, 특정 과목을 포기하는 공부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많이 공부를 해도 그래서 많이 안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로 풀어낼 수 있는 응용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응용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요, 상당히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 응용력만 중요한 게 아니다. 실전 응용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배분이라든지 마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요, 월별 모의고사는 100% 응시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월별 모의고사는 시험 형식과 똑같이 답지까지 내는 것으로 똑같은 형식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학습 플랜을 짜셔야 됩니다. 학습 플랜이 없어져 버리면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뭘 공부해야 될지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수험생들은요 꼭 플랜을 짜서 플랜대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 오늘 우리 이번 주부터 신분이 수험생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처음에 초심으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다짐, 우리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좀 해야 되겠죠. 다짐, 그리고 그 초심이 뒷심으로까지 마무리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좀 짜셔야 되고요. 한번 시작한 공부 중도 포기하지 말고, 혹시 중간중간 슬럼프가 몇 번이고 오더라도요,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놓으셔야 된다. 제가 농담처럼 한 말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 그 주변 지인들한테 공부한다는 사실을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중개업소 한 번씩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플랜 한번 짜봤으면 좋겠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제가 왜 그냥 농담처럼 웃자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수업에 이왕 하시는 공부 좀 능동적으로 참여하자. 능동적으로. 내가 수업에 좀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 앞에 있는 선생님이 제일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즐기는 자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1년간 우리 한번 이 공부를 한번 즐겨보시면 즐거움 플러스 합격의 선물이 동시에 주어질 겁니다. 제가 한번 화이팅을 한번 외치고 좀 10분 쉬었다가 첫 진도로 한번 나가볼까 하는데요. 제가 혹시 화이팅을 외치면 좀 힘차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화이팅! 이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아니, 괜히 또 사람 무한하게 만들지 말고 이상하게 화이팅 했는데 내 혼자 그렇게 만들지 말고 어떻게 한번 화이팅 했을 때 우리 한번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퍼포먼스도 필요합니다. 나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거 좀 약간 그렇지, 마이크 들고 좀 그런데 우리 한번 짧고 굵게 화이팅 한번 외치고, 제가 화이팅 하면 여러분들도 화이팅 한번 하고, 그렇게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예. 우리 2019년 30회 시험에는 모두 다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 좋습니다. 예.